지난번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은 국민의힘 판정패였다는데 대체적인 평가였죠. 오늘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재명 지사가 선공을 하고 나섰는데요. 사생활은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저번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시장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또 개인의 인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국가 위임 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거야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국가 위임 사무 또 국가 보조 사업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기남 실장,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아예 모두의 이런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지난번 행안위 국감 때 갑자기 김무선 씨 뭐 이렇게 녹취도 틀고 이럴 때 약간 당황하는 모습 보이긴 했어요. 당황도 했고 또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또 돈다발 가짜 돈다발 문제라든지 나왔을 때는 약간은 좀 그 국감위원들을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듯한 그런 태도도 있었죠. 거기에 비하면 아마 오늘 국감은 전체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선전포고 비슷하게 당당하게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이른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분 이것에 시작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어떤 실체적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정치 공방에만 머문 대장동 국감이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적 관점에서는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모두 발언에 저렇게 얘기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종의 기선제압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1차 1라운드에서는 내가 그만큼 소명했으니 2라운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인데 이 지사가 그렇다고 해서 2라운드에서 그 질문이 안 나온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답변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자신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선을 긋고 나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 국감 보면서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그 한마디가 딱 떠오르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게 거의 지상파가 생중계할 정도로 아마 시청률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국가대표 A매치 경기보다도 훨씬 높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다면 과연 그게 이틀간에 그렇게 공공재를 투입해 가면서까지 국민에게 라이브로 중계했던 것만큼 정말 성과가 있었던가? 이것이 의혹이 해소됐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 여당은 헛방이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 또한 과연 이것이 말끔하게 해소된 청문회 그냥 그 전까지는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높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그것이 다음 주에 여론조사 나왔을 때 과연 해소됐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또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 또한 통과 의례 수준이 아니었던가라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김두수 총장, 이번 두 번째 국감 어떻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하고 비교해서. 이게 검찰, 경찰도 지금 수사 중이고 실체에 접근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게 실체를 밝히겠습니까? 어차피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정쟁을 하고 있고 정치적 우위의 확보를 위한 서로 기싸움인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훨씬 안정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답변했고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에게 내가 이 정도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주시했을 거고 답변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워낙 잘 정리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부분은 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쟁점을 가지고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질문에 좀 더 국민들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을 좀 잘 정리해서 잘 질문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냥 일방적 주장만 있었기 때문에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서 점점 저 실체가 드러나고 있구나.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하천대유 게이트가 소위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것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김한기 변호사, 사실 질문 답변이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얼마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약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몇 가지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지난번에 좀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뭐 흐흐 웃기도 하고 이런 것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오늘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더군다나 국토위니까 이제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송곳 질문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온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첫 번째 국감보다는 오늘은 그래도 품격이 훨씬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그 야권에서 이제 온 국민들에게 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이재명 지사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도 그 대응을 할 때 뭐 웃는 모습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국의 대통령 유력한 후보신데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면도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그런 어떤 부분은 뭐 인형이 갑자기 등장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품격이 있었지만 어차피 이거는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1대1 대결도 아니고. 그러면은 오늘은 그래도 뭐 국민의힘이 첫 번째 국감보다는 오늘 좀 선전했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한 명의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금 제대로 공략했느냐. 그 공략했다는 지점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어도 시청자로 하여금 이재명 지사가 대정동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의 연결점을 내지는 의혹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국민의힘으로서는 윤희숙 의원의 부재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윤희숙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하고 여러 번 주고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의 빈자리가 좀 크게 보였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와서 국감장이 좀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화면을 저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강아지 인형인데 그 인형 얼굴에 양의 탈을 썼어요. 양두구육 이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안 가져오기로 하지 않았느냐 오늘 감사반장 조홍천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감이 일시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대통령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합의로 회의장 내에 그 국감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뭐 피켓이나 물건 같은 거는 갖고 오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합동개발사업 공모했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네, 한자를 똑바로 네. 쓰시면 그런데 좋겠네요.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 국민의힘이 그 안에 막지 이분들이 않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공공개발을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결탁됐던 바로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남욱, 정영학인, 예. 뭐 무슨 김만배.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가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공중분해에 대해서 다 감옥 자, 갔을 겁니다. 아니 저는 좀 지사님께 그 얘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기 천공 스님이나 저 뭐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뭐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정도 됐으면은 대한민국 돈 다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왜 지금 답변 중이잖아요. 좀 계세요. 당시에 왜 답변 중입니다. 당시에 왜 환수 못했냐? 1분도 안 됐어요. 그 난리치고도 1분도 안 됐다고. 시간 다 재고 있다고요. 알만한 분이 왜 자꾸 그 답변하는데 끼들고 난립니까? 1분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사회자요. 내가 뭐 MC입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하시면 시간 계속 늘어집니다.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예, 자 정기남 실장 지금 조홍천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데
답변 시간 너무 길게 준다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또 위원장 역할을 지금 여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긴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야당은 여당을 상대로 그 국정감사를 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모든 이걸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 18 국감에서 보여졌던 뭐 가짜 돈다발 사건이나 또 오늘 지금 송석준 의원이 보여준 뭐 양두구육을 상징하는 저 인형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좀 표피적인 걸로 접근하는 뭐 국감의 행태랄까 예. 이것들은 여전히 좀 개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가진 어떤 승부사적 기질이 오히려 돋보이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그 꽃길을 좀 깔아준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뭐 인형 같은 거 안 가지고 들어오기로 약속했으면 그걸 지키는 게 그렇죠.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국회 국정감사에 이런 소품 같은 거 많이 갖고 와요. 근데 사실 예. 그게 다 여야 합의를 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과거에 무슨 뱀도 들어오고 뭐 고양이도 들어오고 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예. 그건 이제 합의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제 요즘 민감하니까 여야 합의해서 그러면 위원장의 허락을 맡은 다음에 같이 오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기 강아지 인형을 갖고 와서 이제 물론 송석준 의원이 무슨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무슨 메시지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걸 이제 좀 부각하자. 예. 질의로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상징화된 도구로 한번 해보자라고 예. 아마 한 것 같아요.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게 과연 킬링 메시지였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조홍천 의원 말대로 시간만 잡아먹었어요. 그 금쪽 같은 시간 7분 5분 보충질의하는 시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회까지 하고 이게 속기록이 다 남고 과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아쉬웠던 점이 이런 거예요. 각자 홈런을 칠 욕심에 스윙폼이 너무 컸어요. 팀플레이 했었어야죠. 필요하다면 번트라도 되고 진루타라도 쳐가지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 드러내고자 했던 대장동 비리의 실체적 진실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했다면 거기에 목적을 맞췄어야 되는데 주로 다 보면 내용은 레토릭뿐이었어요. 수사들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답변이 계속 도돌이표 답변이 나오게끔 질문한 거란 말이죠. 아프게 질문한 거 오히려 저는 심상정 의원 지가 가장 아팠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조금 전략의 부재, 물론 뭐 에이스의 부재, 뭐 이렇게 좀 말하자면 저격수의 부재가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략 자체를 조금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 국감 어떻게 느꼈을까요? 오전 국감 정회하고 나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첫날 질의보다 좀 뭐랄까요? 기대치 이하라고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걸로 봐서는 하실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 예. 수능 보는 수험생이 중간에 나와서 어떤 과목 쉬웠고 어려웠고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질문과 대답을 해서 이게 문답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쌓아가야 다음 그 국회의원이 또 질문할 때 그걸 제로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해서 점점 궁지로 몰아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다 지금 그 아까 말했지만 홈런을 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스윙폼만 멋있으면 되고 예. 방망이가 강주석에 날아가서 그날 사진에 본인이 나오면 되니까 강아지 사진 들고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개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저걸 단체 팀 플레이가 돼가지고 하나하나 좀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시사점 곳곳을 찔러야 되는데 그런 예. 날카로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언쟁 소리 높여서 그냥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추궁하고 궁박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로 봐서는 국민들이 누구에게 점수 줄 것인가 이건 너무나 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나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아주 이 부분 강하게 물고 늘어졌는데요. 오늘 국감 쟁점 역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조항 줘보세요. 아까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 재벌 회장이 예, 아니요로 답변해 계열사 주십시오.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하면서 그가 다 떠안아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이 기관 위임 사무 보조 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자, 김만기 변호사, 이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과연 삭제하도록 했느냐 하는 부분 지난번 국감에 이어서 이번에도 계속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 답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약간 뉘앙스는 달랐습니다. 지금 김은혜 의원이 아마 오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그래도 핵심을 찔렀다. 그래도 뭐 나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안타 정도는 인정될 받을 수 있다 이런 질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구속이 됐을 때 검찰에서 이제 배임의 혐의를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과연 삭제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조항이 있지는 않았지만 실무진에서 제안한 것을 채택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 같지만 뉘앙스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뭐 삭제를 했다면은 적극적으로 개입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소극적으로 보여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국정감사 때는 김 의원 지적대로 그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공사 실무진에서 제안을 했지만 공사 내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 간접적으로밖에 보호받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본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국감에서 또 관심을 모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의 만남이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금 정의당의 대선 후보 아닙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국감장에서 만난 장면이었습니다. 참 이것도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인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설계를 공익 환수 부분에 성남시에 설계하고 그 부패 설계 또는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그 10억밖에 배당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그 투자자 쪽 그쪽에다가 물어보시고 거기에 그 설계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는 게 맞겠죠. 정기남 실장, 하여튼 이번 대선은 처음 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어쨌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좀 국민적 공감, 또 박탈감 이걸 토대로 이재명 지사를 좀 어떻게 보면 점잖으면서도 호되게 몰아쳤고요. 또 이재명 지사도 어쨌든 전체적인 대장동 설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지금 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그 게이트라고 하는 뭐 의혹 또 뭐 비리 연루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차단했다는 측면에서 예. 공수가 한 번씩 겨룬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서도 국감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에 나선 이재명 지사. 과연 이번 승부수 성공한 걸까요?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득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보가 이번에 이 지사가 보여준 대응 방식하고 그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본선에서 지금 진영 결집엔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팀 논란이 있었던 민주당의 그 내용을 완전히 잠재운 이틀간의 국감이 됐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선 승부 관건인 중도 확장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표하고 또 하나 이번에 보여줬던 그 자기의 답변이 과연 성과 운운하고 단군인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은 것인가. 저는 넘어는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득점은 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나 답변 태도를 보면서 국민 통합이나 국정의 안정적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 갖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어떻게 정말 본인이 이제는 민심의 큰 바다에서 상대하는 국민의 가슴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김두수 총장께서는 이재명의 승부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뭐 대충 언론을 통해서 간접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직접 해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초과이익 간수 제도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다 끝난 상태에서 초과이익 간수 제도를 엮는 게 좋겠다는 실무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게 관해서 초과이익 간수 조항을 새로 특약을 엮게 되면은 그거는 엄밀한 이야기에서 감사원에 의하면 불법이고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그냥 관의 갑질이 됩니다. 그거는 계약이 끝났는데 추가로 더 특약사항을 엮는 게 되는 건데 만약에 초과이익 간수 조항이 들어간다면 손해를 감당을 같이 할 특약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이야기해서 저 계약상에 실제 진행되는 부분에 더 실체로 들어간다면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맞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한 성남시는 먼저 이익을 5,500억을 가져왔다. 이런 것도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야당에서는 여기에 뭐 말하자면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법이 막고 있었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가 좀 줄어든 것 이거는 또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그 뒤에 성남시장의 문제고 이런 걸 다 섞어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성공한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폭력 조직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놓았던 돈다발 사진 후폭풍이 작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 자, 여야 이 문제 가지고 또 한번 붙을 것 같습니다. 김용판 의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돌아볼까요? 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 하는데 돈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내가 돈 좀 벌었다. 사채업하고 렌트카해서 내가 돈 이렇게 벌었다고 자랑한 의미에서 올린 사진인데 그러네요. 이게 올린 사진이 네?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기자회견은 고소할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하세요. 아예 고소 대망이라 소문나 어른한테 기자회견에도 고소당하려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기다리시면은 과연 내가 조폭과 결탁돼서 했는지 그래서 자익이 없는지 밝혀질 것이다. 김한기 변호사, 김용판 의원이 사실 그 의혹을 제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혀 이제 엉뚱한 사진을 갖다가 증거 자료라고 올리니까 그 주장까지도 의심받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진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뭐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믿기 힘들 정도의 어떤 아주 굉장히 큰 증거인 것처럼 사진이 나온 바람인데, 근데 이게 그 사진이 결국은 그 발신자, 발언자의 어떤 다른 어떤 SNS 공간의 사진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러면은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이 그 신빙성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오늘 국감에서는 이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까지 이 소식이 국민들한테 계속 엇갈리게 보도되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한테 승부수를 던지면 이재명 지사의 승리가 됐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정의남 실장 끝나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당시 뭐 고소 대마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소할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자신이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스스로 그런 걸 인정한 셈이 된 거고요. 김용판 의원이 이제 그 자기 주장조차 자기가 의혹 제기한 것을 소위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뢰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그런 반전의 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이분이라고 하죠. 예. 이 김용판 의원이 서울청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경찰 고위직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제보자가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지금 구치소에 어떻게 보면 수감 중인데 그 제보자의 어떤 진술 또 뭐랄까 제보를 공개하면서 최소한 폭로에 앞서서 더더욱 좀 철저히 검증하려고 하는 자세가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이건 어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폭로고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듯이 저는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을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좀 뭔가 근본적인 논의도 이번 기회에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경기도 국감은 이 정도 하고 대장동 수사 살펴보겠습니다.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새벽에 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스스로 풀어줬습니다. 아마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또 기각이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다시 불렀는데 이번에는 4명을 다 불렀습니다. 혹시 대질 조사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로비 자금이 마련된 거는 맞나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전달된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건 맞는 진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한기 변호사, 지금 이제 소환된 것은 일단 긴급체포 석방하고 다시 이제 소환한 거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공항에서는 아주 이렇게 장발로 나왔는데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출두하는 모습인데 머리 자르라고 석방시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용실 한번 다녀와라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싶은데요. 검찰이 그렇게 친절해졌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그 귀국한 어떤 피의자를 공항에서 체포하고 사실 10시간 이상 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뭐 여독을 풀게 하루 정도는 그 숙소에서 머물게 하고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다음 날 조사해도 충분한데 바로 체포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최소한의 어떤 중대한 범죄자라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한테. 그런 이런 피의자를 체포 시한 만료했다고 풀어줬다. 저는 이런 중대한 수사에서 이런 이렇게 풀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가 귀국을 했을 때 검찰이 공항에서 귀국했을 때 많이 언론사들이 취재를 했지만 최순실을 바로 체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최순실도 충분히 도주 우려도 있었고 증거인멸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은 그냥 귀국했지만은 그냥 수사를 계속 준비를 하고 며칠 후에 최순실을 소환한 다음에 바로 구속해버렸어요. 그때 체포 안 해가지고 뭐 변호사비 마련하고 막 이렇게 뭐 건물도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예,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검찰은 수사에 성과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검찰이 수사를 잘 준비했다. 그럼 거꾸로 이번 남욱 변호사 건은 검찰이 그럼 아무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고 일단은 공항에 내린 사람을 체포한 다음에 조사하고 풀어줬다. 그러면은 과연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냐 내지는 예. 뭐 수사 의지는 있는 거냐 이렇게 좀 비난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4사람을 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불렀을 때는 대질신문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마 대질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은 추측컨대 이런 공범 사건을 해보면요.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혼자 구속됐어요. 더군다나 유동규 씨는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이번 화천대유 관련해서 금전적으로 수혜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백억, 뭐 천억 이렇게 다 돈을 받았다고 하지만 유동규 씨는 공식적으로는 돈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본인만 구속됐거든요. 더군다나 김만배 씨, 이미 상당한 금액을 받은 김만배 씨는 구속도 영장 기각됐고 그러면 심리 상태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아마 검찰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뭐 대지신문이라든가 서로 말이 다르니까 돈 준 사람 받은 사람 다르니까 대지신문을 할 텐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영장도 기각됐고 체포했는데 바로 풀어줬고 지금 이 유동규 씨는 급해요. 구속기간이 만료됐거든요. 내일 모레면 바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성과가 있을지 여러모로 검찰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검찰 수사를 놓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좀 검찰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고 봐요. 우리가 작은 이제 뭐 이제 그 수필 하나 쓸 때도 방향성을 잡잖아요. 자, 그럼 소재는 뭘로 할 건지,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할 건지, 문체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해서 글을 쓰잖아요. 이 큰 수사가 국민적 공분 있는 수사가 그러면 뇌물 공여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정관계 로비로 할 건지, 배임으로 갈 건지 방향성을 정하고 사람을 소환하고 증거를 모으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산으로 가는지 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욱 변호사가 들어온 여러 가지 이제 입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재산 지키러 왔다, 뭐 입을 맞췄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제가 보기엔 하나예요. 김만배 씨 영장 기각되는 거 보고 자신감 갖고 왔어요. 법률 전문가니까 들어가서 근데 한 번만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들어온 겁니다. 차라리 지금 들어가는 게 오히려 검찰의 허를 찌르겠다고 만만하게 보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지금 검찰 수뇌부가 더더군다나 국정감사에서조차도 말을 바꿔요. 그분은 아닐 것이다. 또 수사는 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합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수사 결과 어떻게 국민이 믿습니까? 지금 압수수색하는 것도 이게 시차도 맞지도 않고 내용도 부실하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지금 검찰의 수사가 특검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검 수사 올 때까지 우리 조금 수사하다가 나중에 오면 자료 넘겨주자. 그렇지 않다면 이 행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수사는 뭐 변수가 많으면 안 되지요. 고려할 게 많으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 이번에는 전두환 미화 발언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전두환 대통령 5.18 쿠데타 이것만 빼면 정치 잘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호남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거는 잘못 말한 것 같다. 정치적으로 미숙했다. 심지어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도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사과하는 것을 참모진에서 건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얘기를 했는데 해명도 했지요. 해명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얘기만 하면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갖고 막 하는데 그 얘기한 거 잘 보세요. 근데 7년 동안 그분이 잘못한 거 많죠. 그러나 뭐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5.18과 또 군사 쿠데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광주에 가가지고 사과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이게 제가 무슨 그걸 가지고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게 무슨
뭐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한다든가 또 5.18에 대해서 제가 무슨 좀 일반적인 그 시각과 다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좀 과도한 얘기고 이를테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데 뭐 어느 정권 때 거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좌우간 효과를 내고 좋았던 것은 다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야죠. 자, 정결함 실장, 앞뒤 자르고 그 부분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앞뒤를 다 붙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준비를 한번 시켜볼게요. 근데 예.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오히려 발언 내용도 심각하지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고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만 그건 둘째치고 우선 이런 논란이 될 때마다 이 소위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이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분명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뭐 대변인들을 탓을 하지 않나 이런 일련의 태도가 오히려 야당의 지금 정권 교체 열기는 어찌 보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야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그런 정권 교체 열기조차도 어떻게 보면 갉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게 오늘 뭐 이부영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정말 지금 이대로 지속된다면 정치를 그만두시라 하는 이부영 의원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앞뒤 자르고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앞뒤 안 자르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에게.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국회일은 그거 잘 아는 니들이 해라. 웬만한 거 다 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뭐 삼저 현상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자, 좀 길게 들어봤습니다. 김두수 총장, 좀 더 길게 들어보면은 이해가 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예. 그런데 말하자면 좀 위임 정치, 시스템 정치 뭐 이런 걸 하겠다는 의도를 이야기했는데 그 예를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들었는데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실 그냥 시중에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식처럼 하는 그런 수준에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신념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저렇게 술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저렇게 해서 계속 일망언을 하는 방식이라면 오래 못 갑니다. 즉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중도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상당히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저 이야기를 할 때 그 지지자들 몇 분이 상당히 웅성웅성하면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두환 이야기를 꺼냈느냐? 이거는 TK와 경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뭔가의 그 자기 자존심들이 전두환에 관련해서는 강주 때문에 말 못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꺼냄으로 해서 트럼프처럼 트럼프가 그냥 막말을 해서 오히려 백인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 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TK의 본류의 표를 내가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또 그런 본심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그냥 선의로 해석하면 자기는 정치 실력이 없으니 전두환처럼 내가 권력만 잡으면 모든 권한은 다 나눠줄게. 나 쪽으로 다 몰려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벌써 40년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최수영 컨설팅 지금 저 말을 부산에서 하지 네,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대구에 갔을 때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지역 같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는 5.18 관련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서 하는데 지역 감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뭐 제가 딱히 뭐 그 속을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저는 잠재된 인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말은 인식의 발로잖아요. 우리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느꼈던 잠재된 의식이 결국 말이라는 발화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저렇게 본인이 정무적으로 완벽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경륜이 미숙한 상태에서 예시를 자꾸 드는 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숙련된 그리고 경험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본인 얘기하잖아요. 잘라서 들으면 이게 오해가 된다는데 정치에서는 원래 사소한 오해가 전체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말, 특히 대선 주자급의 말은 풀 텍스트가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잘라서 편집합니다. 그거 감안해야 돼요. 근데 뭐 마치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저 태도도 좀 문제고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 자신이 없으면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를 하라. 준비한 메모 보고 얘기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 이번 저는 저 실수는 단순히 실수로 돌려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요. 어제 원희룡 후보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이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망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그 개인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자기의 기본 철학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기의 기본 관점이거든요. 망언이고요. 전두환을 찬양하는 그 행동과 망월동 가서 그 묘비를 어루만지는 행동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뭐 이런 본인이 지금까지 그때 모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호남 지역에 상당한 호감을 사고 있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감하게 또 대처하는 것이 옳았는데 지금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학의 변호사, 그런데 윤석열 후보 사실 발언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젊은 층들한테 가장 큰 충격, 젊은 층,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이라는 건 지금 이제 20, 30대 직장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동관이 드러났을 때 그 장시간 노동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언을 하는 거 보고 나서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막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뭐 물론 항상 해명을 하십니다. 해명을 해서 뭐 또 일부 왜곡된 측면도 있어요. 이번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도 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역대 과거 대통령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해당 경제, 뭐 통일 외교 분야 전문가 다 채용했겠죠. 해서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때 김정일 수석과 만나기도 했겠죠. 근데 굳이 얘를 왜 전두환을 들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 한구석에 있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게 좀 어떤 그런 또 민주주의 가치. 단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 원수 모독죄가 있었어요. 우리가 방송 패널에서 만약에 대통령 비난하면 우리 다 잡혀 들어가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해명을 하더라도 일단 사과를 하셔야 돼요. 사과를. 한나라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과보다는 자꾸 해명을 하시는 거 보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발언해서 이제 실수가 있거나 오해가 있을 때마다 해명을 하실 거냐. 일단은 국민 보고 정치 하시는 분이라면 좀 일단은 사과, 유감, 좀 이런 표현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참모가 사과를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얘기를 들어보시죠.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가 조금 부적절한 이게 어떤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일단 조금 명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우리 후보의 어떻게 보면 화법 중에 하나가 뭔가 대비를 좀 극단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대비를 간혹가다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2번이나 꿇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광주에 또 호남에서 조금 한이 응어리가 좀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서 토론할 때는 이준석 대표와 이제 다른 후보들이 사실은 5.18 구묘역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구묘역까지 가가지고 그분 한 분 한 분들 비석 어루만지고 이제 이랬었는데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하시거나 이럴 가능성 있습니까? 저희 참모진들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변인 사과 말고 직접 네, 사과 네, 가능성 네. 있단 말씀. 참모진들이 건의하겠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모진이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습니다. 해명 발언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작 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1일 5차 토론회가 있었죠. 그때 후보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없었느냐? 그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뭐 되돌리고 싶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 한번 뱉은 말은 그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인 중에서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자주 언제 그랬냐면서 주워 담는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 또 대통령의 말은 더더욱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눈앞의 유불리보다 늘 국가와 대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책임한 사이다식, 퍼퓰리즘식 이런 발언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 알고 돌아섭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말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왜? 한나라 대통령의 말은 지엄해야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말 중에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 걸까요? 대단히 위험한 인식이죠.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존재입니까?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진실하고 솔직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과가 전화위복이 됩니다. 사과의 기본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소통하는데 사과를 안 하겠다? 전제군주로 나가겠다는 거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왜 잘못 못합니까? 공인의 말 주워 담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워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과하면 됩니다. 저런 말들은 한 번도 나는 실수를 안 할 것이고 나는 내가 완벽한 존재라는 전제 조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런 위험한 발상은 굉장히 저는 본인으로서는 극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커뮤니케이션의 첫 출발점은 소통인데 소통은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라는 거. 저는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연남 실장, 더군다나 참모진이 사과하도록 건의하겠다라고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뒤로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네. 그렇다면 참모진의 건의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요. 전두환 독재보다 더 심한 아마 통치를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김경진 특보가 참모로서 할 수 있는 뭐 면구스럽다, 건의하겠다 이런 류의 표현을 썼는데 참모는요. 건의하는 게 참모가 아닙니다. 지도자를 정확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하면 참모를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왜 윤석열 그 후보가 바뀌지 않냐. 자신의 생각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문제의식,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뭘 역사적인 인식이나 또 광주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30,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회에 꼭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저런 말을 해놓고 이를테면 다시 언제 호남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총장, 특히 이번 발언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역사 인식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인은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통찰과 현재 역사와 그동안 정치인이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한 성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통찰과 성찰은 없고 오로지 지지자만 챙기겠다는 현찰 의식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표가되는 것 적석에서 그냥 지지자들 좋아하는 이야기를 그냥 적석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과 통찰이 없고 현찰만 챙기는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규 변호사,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늦기 전에 사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투표 선거 연령이 또 한 살 인하돼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시절이. 근데 사실 20대라든가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을 이제 책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거나 학습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젊은 층들에게 그 지지율 한 30-40% 넘나드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전두환 때 뭐 5.18 빼고 못 빼고는 좋았다고 한다, 잘했다고 한다 이런 발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광주 시민들의 어떤 아픈 기억을 감싸주는 것이 대선 후보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간 것이 되니까 뭐 초안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 남부지검에 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이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기억이 되살아날까요? 자, 그 통화 공개한 내용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똑같이 좀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띄고. 정기남 실장, 네. 김웅 의원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이제 기억이 날까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겁니다. 아마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김웅 의원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통화 내용에 보면은요, 17분 37초 동안에 이를테면 윤석열 전 총장이 3번 등장합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또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직접 한 표현입니다만, 뭐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나온다 이 말도 있지만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지검에 내라는 것도 아니고 내십시오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랍니다. 누가 이 말은 전문가죠? 본인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이것들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발뺌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대단히 비겁한 처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제 들었는데 김웅 의원 이걸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방송을 보면은 앞뒤 다 자르고 좀 이야기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제보자가 누군지를 몰랐었고 계속 헤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 측의 제보였는지도 글쎄요,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측에서 초안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는 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녹취 지금 나온 내용에도 지금 그런 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두수 총장, 김웅 의원도 뭐 앞뒤 자르고 또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 정말 지금 현재 정치 검찰의 민낯을 그냥 맨 얼굴 그대로를 드러났는데도 저렇게 후한무치하게 다시 말을 다 바꾸고 변명하는 건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될까요? 전혀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란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정말 국회에서 제명 처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저거는 정말 제명 상황까지 가야 될 사안이거든요. 뭐 법률적으로는 뭐 어떤 법이 만약 이게 고발 사주의 본인이 전달자인지 작성자인지 따라 뭐 법률적 문제가 있지만 법률을 떠나서 국민 일반 정서에서 저 허용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객관적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사실 조성은 씨가 이것을 공익 제보했을 때 메신저 자체를 집중 공격했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저것이 공개됐는데조차도까지 저걸 부인하니까 예. 저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 뭔가 장애 있는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사실 이제 김웅 의원이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을 때도 설마 그 녹음 내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니었겠나 싶은데 녹음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역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내전이라는 또 베스트셀러 썼던 작가기도 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방어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녹취록을 지금 분석해가지고 본인이 아마 공수처에 나중에 이제 이번 국회 끝나면 출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마 방어 논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내일 공수처 국감이 있어요. 내일 공수처장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녹취록을 둘러싼 아마 진실 공방이 법사에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예민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이제 윤 총장이 나왔는데 앞에 한 번은 이제 뭐 이제 윤 총장이 그 오해받는다는 이제 건데 2번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진실이 혼재돼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저는 쟁점은 저희라고 봐요. 저희가 누구냐? 그러면 윤 총장과 송 검사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당의 법률팀을 이야기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아직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게 쟁점인데 그 진실은 김웅 의원은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녹취록에도 물론 송 검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라고 얘기할 때 이 저희가 누굴까? 그걸 이제 추론하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증거가 없는 선에서 추론하는 거지만 그 공수처라든가 이제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김웅 의원은 그래도 뭔가 국회의원다운 공인에 처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느냐 아니냐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 이름이 들어있다라고 보도한 매체에 공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방금 뭐 들어보기도 했지만 조성은 씨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네. 그 김웅 의원과의 대화 중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드리게 되는데 과연 1회일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는 없을 알겠습니다. 부분이 김한기 변호사. 일단 지금 우리가 짧게 들어봤지만 그 내용만 들어보면 저희가 그리고 또 내랍니다. 이런 것 하면 김웅 의원이 혼자 모든 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사실 저희가 또는 어디다 내랍니다라는 표현은 최소한 누군가가 지시 내지 시켰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같이 논의하는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보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 머지않아 소환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명할지. 근데 사실 아까 그 기자 인터뷰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대답 중에서 좀 미심쩍은 것이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김웅 의원은. 근데 표현은 항상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은 같습니다라고 그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단적으로 고발 사주 이렇게 나오고 윤석열 이렇게 나오면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을 녹취록에 나와버리니까 더 우려되는 건 뭐냐면 공수처 내지는 어저께 방송국에서 보도된 것은 전체 녹취록의 일부거든요. 그러면은 김웅 의원은 그런 걸 걱정할 겁니다. 다른 내용들도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습니다라고 표현되는 건데
뭐 앞으로 이제 공수처에서 어떻게 수사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웅원이 전직 검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니까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바라보는 국민들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김두수 총장.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감하고 있지만 또 어찌됐든 지난번에 검찰에서 이재명 지사도 수사권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받고 있고 자칫하면 검찰이 대통령 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2007년에 BBK 특검 같은 경우도 검찰이 대통령을 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 BBK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실상 무죄화하면서 그랬고 앞에 나왔던 그 조폭 관련한 그 감옥에서의 편지 이것도 그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국회의원이 그걸 받아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특검이 다 그걸 무죄화시켰거든요. 두 사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2007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역사에서 다시 10년 뒤에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이 이거는 의도한 그러니까 검찰이 선거에 개입해서가 아니라 그전 정치 검찰이 국정 운영에 개입해서 정치를 뒤흔들 즉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때부터 정치 개입을 시작한 검찰이 그 검찰의 대표 선수 즉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벌어진 일이고 이분이 전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가족부터 해서 본인까지 걸려 있는 사건이 제가 뭐 6개가 넘는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런 상태고요. 또 지금 이제 야당은 그걸 통해서 추석을 이렇게 뭐 추석의 밥상에 한번 이걸 반전시키자고 해서 만들어낸 게 대장동 게이트란 이름인데 그것도 지금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예. 그래서 여당은 뭐 검찰반 문제가 줄어들 거라고 보지만 야당은 점점점 쌓여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선 지형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빅3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물론 또 다른 후보도 있습니다만 일단 관심은 이재명 후보 언제쯤 지사직을 사퇴할까? 그리고 이낙연 후보와 이렇게 다시 한 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런저런 문제들 또 홍준표 후보도 넘어야 할 고개들이 있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 언제 지사를 사퇴할까? 국감이 끝나면 국감까지는 한다고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 전망을 들어보죠. 모레쯤 지사직 사퇴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내일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사퇴하실 걸로 봅니다. 그래요? 예, 이번 주 중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요? 저는 가능하면 빨리 해야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대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퇴를 해야 사퇴를 하시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과 잘 후보님이 만나는 게 중요하죠.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이번 국감 끝나고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나면 바로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연남 실장, 이제 뭐 지사직은 곧 사퇴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원팀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낙연 후보 마음이 좀 풀렸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강원도 모처에서 뭐 집거하면서 지지자들 뭐 전화 통화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현재 원팀 선대위 구성은 사실 그 마음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 6일 만에 손학규 후보를 찾아갑니다. 손학규 후보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피하죠. 그렇지만 식당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 했던 그 일화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물론 국감이라고 하는 뭐 중요한 절차나 과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선대 해당식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지사직 사퇴와 더불어서 이낙연 후보를 끌어안고 또 같이 함께 경쟁했던 뭐 정세균 후보라든지 나머지 후보들까지 원팀 선대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전적으로 있다. 이런 자세로 나서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 네, 그렇죠. 후보 선출하지요. 그때까지 이제 TV 토론을 계속하게 되는데 TV 토론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는데 큰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제 반영될 건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토론에서 이제 후보를 선정하는데 저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비호감의 경선도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지도자라는 게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실제 가진 것보다 더 있어 보여야지 대중이 따라갑니다. 왜?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걸 보여준 게 중요하고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보기에 이제 약간 부자 몸조심 모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초반에 상승세가 중반에 멈춘 것이 본인의 스텝이 그때부터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질의에 응답하는 것도 그렇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모두과게 한다지만 어찌 보면 본인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두 후보가 마지막 남은 자기들의 이 좀 부족한 측면들을 남은 한 2주간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게 전 쟁점이라고 봅니다. 김한규 변호사 보시기에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누가 토론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번 토론을 봤을 때 유승민 후보랑 원희룡 후보 1대1 토론이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지율 3, 4등인 건 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후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대선 후보 과정, 그러니까 이런 정책 토론도 보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그럼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제 장차 이재명 후보와 그 상대방의 파트너가 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제일 유력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토론할 때도 이런 어떤 토론의 모습을 보이면은 국민들에게 좀 미래 앞으로 5년간에 좀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어디까지 지지율을 지금 미약하지만 올릴까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